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인구와 경제, 경제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철희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널리 언급이 되는 저출산의 요인 중에 하나는 고용과 일자리의 질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나빠지고 일자리 질이 악화가 되게 되면은 우선은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결혼이라든가 자녀 양육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결혼이라든가 출산은 멀리 보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적지 않은 국내외 연구들이 결혼과 출산의 이런 고용과 이 질과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 해당 지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견이 되고요. 반면에 어떤 큰 기업의 제조업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의 결혼과 출산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취업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또 상용직을 가진 남성은 뭐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고용된 남성에 비해서 결혼율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의 출산량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널리 지적되는 요인은 주거 비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도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은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산율은 올라가는 반면에 주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대도시의 주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택 소유 비율이 낮은 청년층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청년층은 결국은 집값이 싼 또는 전세 비용이 싼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라든가 뭐 새로운 네트워킹의 기회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청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결혼도 힘들게 하고 뭐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되는 요인은 성평등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성평등의 다양한 지표가 적어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장기적인 성평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성평등 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빠른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의 변화 때문에 결혼의 질에 대한 유보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보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최소한 이 정도의 질, 이 정도의 만족도를 제공을 해줘야만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수준이죠. 왜 여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성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여성의 인적 자본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서 2009년부터는 대학 진학 비율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이제 부모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과거에는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랐는데 그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근래에 태어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의 기대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충분히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자라났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본인들도 그런 기대와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그러니까 임금에 있어서의 그런 향상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시험 성적으로 결정되는 모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남성을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던 사법고시, 또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이런 합격자의 여성 비율을 보면은 9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20% 미만이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은 다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경우를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제는 여성이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과연 결혼 생활의 질 혹은 만족도는 그에 맞춰서 높아졌을까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자료는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의 분담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20년 동안의 빠른 사회경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은 맞벌이인 경우에도 여전히 80%를 넘고 있고요.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거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상은 바뀌는데 왜 이런 가정에서의 그 양성평등의 정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성역할 규범 같은 그런 문화적인 그 규범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형성이 돼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의 그런 를 둘러싼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공조자들하고 한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아들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그 배우자들이 훨씬 더 가사노동을 오래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거에 어렸을 때 나한테 해주던 것이 은연중에 남아서 그것을 결혼한 다음에 이제 아내의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여성의 그 불리함이 가정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이러한 그 여성의 불리함이 뭐 과거에 비해서는 낮았습니다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강한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하는 일과 가정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가정을 포기를 하고 또는 결혼을 포기를 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직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리에 그 취업해 있는 여성들 가운데 결혼을 해 있는 여성의 비율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결혼한 여성 가운데서는 자녀를 갖는 여성이 줄어든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그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불리함이 오늘날 여성들의 그 결혼이라든가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한 것이죠. 이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본인의 생애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는 결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낳는 자녀의 그런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결정입니다. 근데 생애 전반이나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거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경제적 불평등도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소득 자산의 불평등 증가했고 일자리도 상당히 양극화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육 경쟁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화가 되고요.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잘못 키웠다가 나중에 2등 시민 혹은 3등 시민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동성도 낮아져서 자기 자녀가 자기 세대보다도 더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더 커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렇게 많이 강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어서 내가 괜찮을까, 또 내가 낳는 아이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그 전망의 악화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그 저출산 대응 정책은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나아가서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돈을 쓰지 말고 이 지원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오히려 저출산을 받아들이고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응을 하는데 이 지원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장의 가장 주된 근거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그 논의를 할 때는 이 정책이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정이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반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라도 늦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 저출산 때문에 인구 구조가 변화해서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개별 정책 효과를 엄밀하게 검증을 해보면은 다들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현금 지원 정책도 그 효과가 아주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출산율을 높였다는 그런 그 결과가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흔히 언론에서 뭐 저출산 예산을 수백조 원을 지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과장이 된 것입니다. 전혀 그 저출산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 가능한 가족에 대한 그러한 정부의 지출 규모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요건들, 그러니까 정책을 제외한 다른 문화적인, 사회경제적인 그런 요인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게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많이들 비판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부의 그 정책이 그 뭐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그 나은 곳에 좀 더 효과성이 높은 그런 대상에게 지출을 했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돈을 쓰고도 더 높은 그런 효과성을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맨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다양한 그런 저출산의 그 요인들의 그 충의를 고려를 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대책부터 시작해서 어떤 저출산 요인의 표피를 대상으로 하는 좀 단기적인 그런 처방까지 같이 균형 있게 실시하는 그런 이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표피에 있는 것은 이제 비용 요인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용, 그다음에 그 시간 비용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현금 지원이라든가 보육 지원,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완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이것의 장점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그 정책의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효과만 고집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정책의 어떤 대상에서 비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기적인 정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아래층위의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거는 그 소득 요인입니다. 특히 이제 결혼이 줄어든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노동시장 여건도 개선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미래 여건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미래에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의 요인은 자녀에 대한 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소득 요인이라든가 비용 요인에 있어서 개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경향이 계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선호의 근원은 바로 자녀가 어떤 그 부모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우리나라의 그 여건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어떤 행복의 원천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노동시장에 나가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국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아이를 안 갖는 그러한 결혼한 사람들에게 왜 아이를 안 갖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4분의 1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에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자녀가 행복하지 못해서 그게 걱정돼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현실은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근본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경쟁도 좀 더 줄여야 되고 삶의 질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경제 성장이라든가 높은 물질적인 생활 수준, 효율성 이런 가치를 어느 만큼 양보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게도 어떤 정치인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인기가 없을 만한 그런 과업이지만 이것을 외면해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